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김원미 기자, 네. 이번 사전투표 역대 최고치라죠?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있었던 이 사전 투표율 20.54%로 집계가 됐습니다. 20.54%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 재보선 사전 투표율 중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건데요. 지역별로 보면 이번에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였었는데 서울은 21.95%로 전체 평균보다 좀 낮고 부산은 18.65%로 전체 평균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보다는 높았던 서울이 재보선에 대한 이 관심이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의 이 25개 구 중에서는 종로구가 24.44%의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25개구 선거구 가운데 종로구가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종로구 하면은 이게 딱 이 중간 지점이 많은 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로 썰리든지 야로 썰리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니군요. 네, 사실 종로구가 제일 높았다는 것만 봤을 때는 여가 유리하다, 야가 유리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종로구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오세훈 후보가 한때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 후보가 유리하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그때 선거에서 그 오 후보가 낙선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어디가 유리하다고는 투표율만 갖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윤지용 기자. 그러면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 아마 여야는 따로따로 각자 해석을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이번에 이 높았던 사전투표율 이걸 두고 서로에게 유리하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한테 유리하다? 네, 박영선 후보는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지지층 결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숨은 지지층, 그러니까 샤이 진보가 이 투표장에서는 나타날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이 사전투표율이 바로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많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요, 이 높은 사전투표율을 정권 심판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투표로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여야 지도부도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요,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 높은 사전 투표율과 유세 호응을 보고 서울과 부산 선거가 박빙으로 가고 있다는 걸 짐작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반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전 투표율을 두고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는 걸 명심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총투표율을 50%를 넘을 것이냐, 이걸 두고도 엇갈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총투표율이 50%를 넘게 되면 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그만큼 더 결집하는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50%를 넘기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을 넘어서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는 결집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다. 각자 여야 모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 사전투표 놓고서도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여럿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를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먼저 박형준 후보의 지지자의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인데요. 후보 지지자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형준 후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박형준을 부산시장으로라는 카톡방에 한 지지자가 투표 결과를 공개를 한 건데요. 박형준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한 모습을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선관위는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출연한 한 유튜브 방송도 현재 도마 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한 출연자가요,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었을 때 대충 본다며 느낌의 55대 45 정도로 민주당이 이겼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근데 투표 참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투 넣을 때 대충 보거든. 밖에 이렇게 얼핏 나오거든, 이게 도장이. 민주당 쪽이 강북 이쪽 몇몇 의원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그 얘기는 이제 다수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느끼면은 한 55대 45 정도로 오늘은 이겼을 것 같고 내일은 7대 3 이상으로 확실히 벌리한다.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요.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를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불법인데요. 특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투표 마감 시간 직전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 두 건 모두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떤 처벌이 가해질지도 저희가 지켜볼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이번 논란이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불거지는데 이에 대한 처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부친과 함께 일찌감치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 여론조사 발표됐던데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어요? 네, P&R 리서치가 지난 3일 발표한 이 대선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에도 40%가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이 40.4%, 이재명 경기지사가 21.1%, 이낙연 전 대표가 14.3%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윤석열 전 총장, 이재명 지사 이 두 사람의 양자 대결 조사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네.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58.8,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35.2%로 23.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여론조사는 추이가 좀 중요합니다. 일주일 전 이 양자 대결을 보면 57.4, 32 해서 25.4%포인트였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만 놓고 따지면 1.8%포인트만큼 격차가 좀 줄긴 한 겁니다. 다만 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 그래서 전체 7%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뭐 이게 의미 있는 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때문에 지난주, 이번 주, 그리고 이제 재보선이 끝나는 다음 주에 이 양자 대결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2.9%를 받은 유승민 전 의원, 야권에서는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선언을 했었죠. 이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강력한 후보죠. 사실상 정치는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직 본인의 결심을 분명히 안 밝혔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언젠가 정치를 할 건지 대선에 출마할 건지 분명히 국민 앞에 밝히리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든 누구든 다음 대선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자.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네. 예, 대선의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보궐선거가 지나면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거라고 예상했던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 동의하시나요? 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대선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대선이 이제 뭐 1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P&R 리서치 조사, 물론 서울 거주자만 대상으로 한 거지만은 네. 40.4%나 나왔다는 거는 굉장한 뭐 지지율이라고 봐야죠. 근데 그 지지율은 두 가지 요인이 합쳐서 저는 나왔다고 봐요. 네. 첫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 대통령에 대한 그 실망감, 이게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정치할 거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이 총선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기대감이 현실로 나타나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기대가 또 현실로 와서는 아 별거 아니었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 보궐선거 이후에 등판 시점 어떻게 등판할 건지 누구와 손잡을 건지 대의 명분은 뭘 갖고 할 건지 이게 아마 구체화가 되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더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라이온 킹 무사파의 아들 삼바처럼 이렇게 앞으로 1년간 커가느냐 아니면 태산 명동 서일필이라는 분처럼 태산이 흔들렸는데 쥐 한 마리만 뛰어가는 것처럼 과거 반기문 전 총장이 그랬잖아요. 네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치밀한 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궐선거가 어떤 결론이 나든 민주당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공천 책임이 있거든요. 네네. 보궐선거에서 성공하면 대선 입지가 좋아지지만 자칫 실패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치명상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보궐선거에 실패하면은 뭐 유시민이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네. 지금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런 분이 또 다시 후보로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기던 지던 김종인 전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당대회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후보, 대권 후보가 없어요. 네네. 예,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어떻게 손을 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앞으로의 정권의 핵의 어떻게 보면 태풍의 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궐선거 이기든 지든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추스려야 되는 더 급한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또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 내각 총 뭐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카드를 들고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전부 다 이후가 더 많은 관심을 끌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